2014년 12월 어느 밤 평양 특수병원 4층 자료실 한 의사가 손전등을 켜고 극비 파일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고사 처리 완료라는 메모를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의료 기록이 아니라 살인 기록이었죠.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이부였어요. 그는 황급히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증거를 가지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병원 3층 복도였습니다. 내 손에는 환자 차트가 들려 있었어요. 급한 발소리가 들렸죠. 보이부 요원이었습니다. 김동무, 아직도 근무 중이시오? 그가 물었어요. 예, 내일 수술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늦은 시간인데 수고가 많소. 빨리 퇴근하시오. 요원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걸까요? 그건 6개월 전 일이었습니다. 나는 함경북도 온성군 인민병원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군의관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30분을 걸어 병원에 출근했죠. 온성은 작은 국경 도시였습니다. 두만강 건너편으로 중국이 보였어요. 여름이면 강물 소리가 들렸고 겨울이면 강이 꽁꽁 얼어붙었죠. 어릴 적 친구들과 그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던 기억이 납니다. 평화로운 동네였어요. 아버지도 의사셨습니다. 온성인민병원에서 30년을 근무하셨어요. 내과 전문의였죠. 어릴 적 나는 아버지 진료 가방을 들고 왕진을 따라다녔습니다. 철민아, 의사는 사람 살리는 직업이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보는 거야.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환자한테는 약값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 갚으면 되지 뭐.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나도 아버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학교 교원이셨어요. 국어를 가르치셨죠. 엄하셨지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된장찌개를 끓이셨어요. 콩 삭힌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면 그게 저녁밥 시간이었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는 오늘 진료한 환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학생들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그런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20살에 평양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어요. 우리 철민이가 평양을 가다니. 기쁨의 눈물이었죠. 평양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밤새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의학 교과서를 달달 외웠죠. 졸업할 때는 수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배치는 받지 못했어요. 성분이 좀 그렇네. 할아버지가 월남했다며? 또 배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온성으로 돌아왔죠. 군의관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게 되다니. 2년차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병원 간호사였어요. 이름은 순이었죠.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결혼했고 2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혜진이었어요. 아기가 처음 내 손을 꼭 잡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영양실조나 결핵 환자였어요. 약도 부족하고 장비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죠. 환자가 나아서 퇴원할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환자들이 고마워할 때 의사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장이 나를 따로 불렀죠. 김동무, 평양에서 전화 왔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앙당 보건부에서 자네를 찾더군. 특별임무래. 병원장 표정이 묘했어요. 무슨 임무입니까? 나도 모르네. 이 주일 내로 평양으로 오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어요. 평양에 가야 할 것 같아. 순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모르겠어. 하지만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혜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죠.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평양에서 나를 기다리는 건 무엇일까요? 이틀 후 아침,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순이가 도시락을 싸줬죠. 기차에서 드세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금방 다녀올게. 아내를 안았죠. 혜진이가 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빨리 올게. 착하게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온성역까지 걸어갔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12월이라 날씨가 추웠죠.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역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장마당 가는 아낙네들, 출장 가는 간부들.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평양까지 3등석이었어요. 기차가 오전 9시에 출발했습니다. 낡은 객차였어요. 좌석이 딱딱했고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죠.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속옷을 껴입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였죠. 창밖으로 온성 읍내가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장마당, 인민학교, 우리 병원. 기차는 느렸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멈췄어요. 청진, 길주, 함흥, 원산. 역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죠. 어떤 역에서는 1시간씩 서 있기도 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기차가 자주 멈춘다고 했어요. 승객들은 불평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어요. 순이가 싸준 주먹밥이 있었죠. 배가 고팠습니다. 주먹밥을 먹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쳐다봤어요. 혼자 가시나? 예, 평양에 일이 있어서요. 평양이라. 좋겠구만.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죠. 주먹밥을 하나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산과 들판이 펼쳐졌죠. 논에는 벼가 베어진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마을이 보였어요.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집들 안에서는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기차 안에 불이 켜졌어요. 희미한 불빛이었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나도 졸음이 왔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불안했거든요.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사진을 봤어요. 지난 여름 대동강 유원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순이와 혜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밤 10시쯤 기차가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이 걸렸어요. 역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들고 바삐 움직였죠. 나는 가방을 들고 출구로 나갔습니다. 추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역 앞 광장에는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받았던 전화번호로 걸었어요. 벨이 울렸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 김철민입니다.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역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10분 후 차량이 도착할 겁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군용 지프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군복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김철민 동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는 내 가방을 들고 차로 갔죠. 차에 올랐습니다. 안은 따뜻했어요. 운전병도 안내 군인도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차는 시내로 들어갔죠. 거리에는 불빛이 환했습니다. 건물마다 전등이 켜져 있었어요. 온성과는 천지 차이였죠. 대동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강물에 불빛이 반사돼 반짝였죠. 저 멀리 주체 사상탑이 보였습니다. 붉은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차는 강을 건너 어느 고급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초소가 곳곳에 있었어요. 일반 주민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인 것 같았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됩니다. 안내 군인이 짧게 대답했어요. 차가 멈춘 곳은 흰색 5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간판도 없었어요. 그냥 번지수만 적혀 있었죠. 경비병이 다가와 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3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만큼 보안이 삼엄했던 겁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부터 달랐어요. 온기가 확 느껴졌죠. 난방이 빵빵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벽에는 김일성 초상화와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초상화는 없었어요. 왜 원수님 초상화는 없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안내 군인이 나를 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에는 사람이 없었죠. 조용했습니다. 한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누가 있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 3사람이 앉아 있었죠. 군복 입은 중년 남자 둘과 흰 가운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김철민 동무지요? 먼 길 오느라 수고했소. 앉으시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느껴졌죠. 나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자네 경력을 봤네. 군복 입은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평양이대 수석 졸업, 외과 전문의 자격, 군의관 7년. 실적도 괜찮더군. 수술 성공률이 92%라며?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성분이 좀 그렇지. 할아버지가 월남했다며? 다른 군복 남자가 끼어들었죠. 나는 침을 삼켰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알아. 그런 말 필요 없네. 노인이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어요. 노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자네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간단하네. 우리 원수님을 모실 의료진이 필요해. 젊고 유능한 의사 말이야. 원수님. 김정은을 뜻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저는 그냥 군의관일 뿐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은 거네. 군복 남자가 말했어요. 평양 의사들은 대부분 연줄로 들어온 놈들이야. 실력보다는 배경이 중요했지. 하지만 원수님 건강은 다른 문제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거절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러면 온성으로 돌아가야겠지. 아, 그리고 자네 가족한테도 연락이 갈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영광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좋아. 그럼 내일부터 교육이 시작될 거네. 3달 동안 특별 훈련을 받게 될 거야. 통과하면 정식 배치야. 교육 내용은요? 원수님 전담 의료진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거네. 최신 의료 장비, 고위층 진료 프로토콜, 보안 규정. 노인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비밀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은 국가 기밀이네.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나와 가족 모두 위험해진다는 거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안내 군인이 나를 숙소로 데려갔어요. 1층 복도 끝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자네 방이네. 교육기간 동안 여기서 생활하게 될 거야. 문을 열었죠.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있었죠. 심지어 냉장고까지 있었습니다. 온성집보다 훨씬 컸어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십시오. 안내 군인이 설명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입니다. 시간 엄수하십시오. 외출은요? 내가 물었죠. 외출은 금지입니다. 교육기간 동안은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전화는요? 가족한테. 전화도 안 됩니다. 외부 연락은 완전히 차단됩니다. 안내 군인이 나가며 문을 닫았어요. 열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잠근 거였죠. 나는 문을 잡아당겨 봤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갇힌 거였어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하지만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너머로 담장이 보였어요. 담장 위에는 철조망이 있었죠. 초소도 보였습니다. 경비병이 서 있었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순이가 챙겨준 옷들이 있었죠. 맨 위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안에 필체였어요. 조심스럽게 펼쳤죠. 여보, 평양 가서도 건강 챙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혜진이는 잘 있을게요. 빨리 돌아오세요. 사랑해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혜진이가 웃고 있었죠. 아빠가 꼭 돌아갈게. 기다려.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천장.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죠. 여기서 나를 기다리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군대식이었어요. 나는 부랴부랴 일어났죠. 복도에 나가니 흰 가운 입은 의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젊었어요. 나처럼 어디선가 불려온 사람들인 것 같았죠. 신입이시죠? 저는 리명철입니다. 옆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김철민입니다. 저도 어제 왔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함경북도 온성입니다. 아, 국경 지역이네요. 저는 평양이대 나왔어요. 7시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깨끗한 식당이었어요. 배식대에서 밥을 받았습니다. 쌀밥이었어요. 하얀 쌀밥이었죠. 반찬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 프라이, 생선구이. 온성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나는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방송이 나왔어요. 전 의료진은 식사 후 3층 대강당으로 집합하십시오. 8시에 대강당으로 갔습니다. 의사들이 속속 모여들었어요. 나를 포함해 12명이었습니다. 단상에 노인이 올라왔어요. 어제 봤던 그 사람이었죠. 동무들 환영합니다. 나는 이 병원 원장 박성호입니다. 박 원장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동무들은 오늘부터 석 달간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을 통과한 사람만이 원수님 전담 의료진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물론 여기서 본 것, 들은 것은 절대 비밀입니다.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더. 박 원장이 덧붙였어요. 교육기간 동안 가족과 연락은 끊깁니다. 편지도 전화도 안 됩니다. 비상시를 제외하고는요. 내 옆에 선 의사가 움찔했어요. 첫 수업은 보안교육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강사로 나왔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동무들이 앞으로 진료할 환자는 일반 인민이 아닙니다. 당과 국가의 핵심 간부들입니다. 그들의 건강 정보는 국가 1급 기밀입니다. 누구한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요원이 우리를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만약 비밀을 누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본인은 물론이고 3대가 처벌받습니다. 부모님, 자식, 손자까지. 명심하십시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혜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병원 시설 투어였습니다. 안내 간호사가 우리를 데리고 다녔어요. 1층은 일반 진료실이었죠. 2층은 수술실과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최신 장비가 있었어요. 독일제 수술대, 일본제 마취기계. 온성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비들이었죠. 3층은 특별병동이었습니다. 3층은 고위 간부 전용입니다. 허가 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환자가 누구인지 물어서도 안 됩니다. 간호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복도가 고급스러웠죠. 카펫이 깔려있고 벽지도 화려했습니다. 4층은 의료기록 보관실과 약국이었습니다. 모든 환자 기록은 4층에 보관됩니다. 접근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료실 문에는 자물쇠가 2개나 채워져 있었어요. 경비병도 서 있었죠. 5층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5층은요? 한 의사가 물었어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5층은 원수님 전용 공간입니다. 특별 호출이 없는 한 절대 올라가지 마십시오. 무단 침입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는 5층을 올려다봤어요.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죠.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석 달을 버틸 수 있을까? 교육을 통과할 수 있을까? 문득 순이와 혜진이가 그리웠습니다. 지금쯤 저녁 먹고 있겠죠. 혜진이는 엄마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을 거예요. 아빠는 언제 와? 물어볼지도 몰라요. 순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그 불빛 너머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의료 교육이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 사용법을 배웠죠. 독일제 CT 스캐너를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어요. 이 기계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화 5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0억 원이 넘습니다. 나는 놀랐어요. 온성병원 3년 예산이 기계 한 대 값이었죠. 조심해서 다루십시오. 고장나면 책임 묻습니다. 오후에는 응급처치 실습이 있었어요. 마네킹을 놓고 심폐소생술을 연습했죠. 원수님이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사가 물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우리는 외쳤어요. 맞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마네킹에 손을 얹고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리듬에 맞춰 눌렀죠. 셋째 주가 됐습니다. 환자 차트 분석 수업이 있었어요. 실제 고위 간부들의 병력을 보는 거였죠. 이건 당 중앙위원회 간부 차트입니다. 강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나이와 병력은 보였죠. 65세, 고혈압, 당뇨, 심장병. 전형적인 생활습관병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가 설명했어요. 식사가 좋으니까요. 고기, 술, 담배, 과식, 운동 부족. 강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어요. 온성 사람들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데요. 넷째 주 실전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실제 환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1층 진료실에 배치됐죠. 내 첫 환자는 50대 남자였습니다. 혈압 좀 재주시오. 나는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150, 95. 높았죠. 혈압이 높으십니다. 약을 드셔야겠어요. 약은 먹기 싫은데. 운동하시고 술,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게 쉽나? 회의만 하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5째 주 야간 당직을 섰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어요. 중환자실을 지켰죠. 새벽 2시쯤 한 환자의 심전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나는 달려갔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노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파. 숨이. 심근경색 증상이었어요. 간호사, 심전도 찍어. 나는 소리쳤어요. 빠르게 심전도를 찍었죠.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연락. 심장내과 의사 호출. 동시에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숨 크게 쉬세요. 환자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봤죠. 살 수 있겠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10분 후 심장내과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상황 보고. 68세 남한. 급성 심근경색 의심. ST 분절 상승 확인했습니다.
나는 빠르게 보고했죠.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수술실로 옮겨. 환자는 급히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새벽 5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심장내과 의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김동무, 빠른 판단이었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네. 6째 주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었어요. 필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7년 경력이 있었거든요. 실기는 응급상황 시뮬레이션이었죠. 원수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기도 확보, 심폐소생술 시작, 제세동기 준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세요. 나는 마네킹의 턱을 들어 기도를 열었습니다. 인공호흡 2번, 가슴 압박 30번. 리듬에 맞춰 반복했어요. 제세동기 준비, 외쳤죠. 패드를 붙이고 충전했습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버튼을 눌렀어요. 맥박 확인.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평가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격입니다. 7분 30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7째 주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2명 중 8명이 합격했어요. 나는 2등이었습니다. 합격한 동무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박 원장이 말했어요. 이제 동무들은 정식으로 원수님 전담 의료진이 됩니다. 각자 담당 분야를 배정받을 것입니다. 내 배정은 내과였습니다. 김철민 동무는 내과 전담입니다. 정기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맡게 됩니다. 그날 저녁 환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빨간 봉투에 들어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2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모두 신문에서 본 이름들이었죠. 당비서, 군장성들.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정식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어요.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병동 회진을 돌았죠. 점심은 병원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이 매일 나왔어요.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불편해졌어요. 온성 동료들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첫 진료일이었습니다. 환자는 60대 남자였어요. 당 선전부 부부장이었죠. 동무, 요즘 혈압이 자꾸 올라가네. 나는 혈압을 쟀어요. 160, 100. 높았죠. 약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게 쉽나? 회의만 하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둘째 환자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당 간부였어요. 당뇨병이 있었죠. 선생, 요즘 눈이 침침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계십니다. 안과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귀찮은데. 약으로 안 돼? 안과 검사가 필수입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환자를 봤습니다. 대부분 만성질환자들이었어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생활 습관만 바꾸면 나아질 병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과식하고. 그러고는 약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4층 자료실 정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의료 기록을 재분류하는 작업이었죠. 나는 리명철과 함께 배정됐습니다. 간단한 일이야. 파일 번호만 확인하고 정리하면 돼. 담당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자료실은 넓었습니다. 벽면 가득 서류 캐비닛이 있었어요. 수천 개의 파일이 보관돼 있었죠. 환자 이름은 보지 마세요. 번호만 확인하세요. 간호사가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파일을 하나씩 꺼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이상한 파일이 있었죠. 번호가 지워진 파일, 페이지가 찢어진 파일.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 같았어요. 이거 좀 봐. 리명철이 작게 불렀습니다. 그가 파일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빨간 극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이런 거 처음 봐. 나도 다가갔습니다. 파일을 펼쳐봤어요. 환자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나이와 병력은 보였어요. 50대 남자, 당비서. 사망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망 날짜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 사고사 처리 완료.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고사? 심근경색인데 왜 사고사라고 적혀 있죠? 빨리 넣어. 리명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 나는 파일을 캐비닛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죠. 방금 본 게 진짜일까요? 작업을 마치고 자료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 메모가 계속 맴돌았어요. 사고사 처리 완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왜 사고사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파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의료 기록을 조작한 건 아닐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위험했거든요. 다음 날 평소처럼 진료를 받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환자들을 볼 때마다 생각했죠. 이 사람들의 기록도 나중에 조작될까요? 그들이 죽으면 어떤 식으로 기록될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리명철이 옆에 앉았어요. 김동무, 어제 본 거 말이야.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하지만 여기서는 아는 게 병이야. 모르는 척하는 게 살아남는 법이지. 리명철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의사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은요? 순이와 혜진이는요? 오후 진료 중이었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당 간부의 부인이었죠. 선생님, 남편이 최근에 검사 받았는데요. 결과가 어떤가요? 혈압이 조금 높으신데 약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진짜 괜찮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기록이 바뀔까요? 사고사 처리 완료라는 메모가 붙을까요? 나는 모르겠었어요. 퇴근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일한 지 석 달이 됐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죠. 하지만 어제 본 파일 때문에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비밀이요. 나는 그 비밀의 가장자리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과연 더 깊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4개월째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병원의 일원이 됐어요. 환자들도 나를 기억했죠. 김 선생, 이번에도 약 좀 처방해 주시오. 단골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파일 생각이 났어요. 사고사 처리 완료. 그 메모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당직 중이었어요. 병원은 조용했죠. 환자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나는 간호사실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죠. 문득 결심했습니다. 4층 자료실에 다시 가보기로요. 위험했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복도를 걸었죠. 계단을 올라 4층에 도착했습니다. 자료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열쇠 보관함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작업할 때 봤거든요. 조심스럽게 열쇠를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캐비닛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지난번 본 파일을 찾았습니다. 빨간 극비 도장이 찍힌 파일들이었죠. 하나, 둘, 셋. 모두 10개쯤 됐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펼쳤어요. 53세 남자, 당 중앙위원회 위원. 사망 날짜 2012년 9월 15일. 사인 교통사고. 하지만
아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숙청 후 처리 완료. 나는 숨을 멈췄어요. 두 번째 파일. 61세 남자, 군장성. 사망 날짜 2013년 2월 4일. 사인 심장마비. 메모 처형 후 사망 확인.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비슷했어요. 공식 사인은 자연사나 사고사였지만 실제로는 숙청이나 처형이었던 겁니다. 병원이 그 은폐에 가담한 거였죠. 의료 기록을 조작해서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은 단순히 고위 간부들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제거한 후 증거를 없애는 곳이기도 했던 겁니다. 의료 기록으로 위장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걸 알아서는 안 됐어요. 알면 위험했죠. 하지만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 소리였어요. 보이부였죠. 나는 황급히 파일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서랍을 닫고 불을 껐어요. 자료실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죠.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거기 누구요?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김철민입니다. 당직 의사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손전등이 내 얼굴을 비쳤습니다. 환자 차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4층 보관실에 있다고 해서요. 차트는 어디 있어?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요원이 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자료실 문은 잠겨 있었소? 예, 열쇠가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려가시오. 여기는 함부로 오는 곳이 아니오. 예,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요. 3층에 도착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식은땀이 났죠. 하지만 나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병원의 진짜 역할을요. 여기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죽음을 은폐하는 곳이기도 했죠. 의료 기록이라는 이름으로요. 다음 날부터 나는 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평소처럼 환자를 받고 평소처럼 일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이에게 전화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석 달에 한 번 허락됐거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순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당신은? 나도 잘 지내.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나는 잘 지내지 못했죠. 무서웠습니다. 알아버린 비밀 때문에요. 하지만 아내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위험했으니까요. 혜진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아빠 보고 싶대. 나도 보고 싶어. 많이. 언제 와? 순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알았어. 몸 조심해. 너도.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요. 이 진실을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어떻게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밖으로 빼낼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들키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를요. 그리고 나는 그 어둠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과연 이 어둠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5개월째가 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죠. 알아버린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나를 불렀어요. 김동무 1년이 다 됐군요. 어떻습니까?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평가가 좋더군요. 환자들도 자네를 좋아하고요. 원장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를 승진시키려고 합니다. 3층 고위 간부 전담 의사로요. 3층. 더 중요한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영광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죠. 다음 주부터 3층 근무를 시작하시오. 더 큰 책임이 따를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날 저녁 새로운 환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3층 환자들이었어요. 모두 당 중앙위원회 위원급 이상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 중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까요? 누가 사고사 처리 완료 메모를 받게 될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3층 환자 중 한 명이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60대당 비서였습니다.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죠. 하지만 검사 항목 중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는 없는 항목들이었습니다. 혈액형 재검사, DNA 샘플 보관, 특이 항체 검사. 왜 이런 검사를 할까요? 나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냥 지시대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데 컴퓨터 화면에 특이한 폴더가 보였어요. 특별관리 대상이라는 폴더였죠. 클릭해봤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나는 시도해보지 않았습니다.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폴더 이름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특별관리 대상.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숙청 대상자 명단인가요? 아니면 감시 대상인가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 폴더를 확인해야 한다고요. 위험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이 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기회를 노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야간 당직 중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병원은 조용했죠. 나는 3층 진료실로 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특별관리 대상 폴더를 찾았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죠. 나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생년월일, 병원 개원일, 당 창건일. 다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백두산. 김일성의 상징이었죠. 폴더가 열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안에는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20개쯤 됐죠.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파일. 당 중앙위원회 위원. 나이 62세. 관찰 대상. 최근 회의에서 의견 표명. 주의 요망. 두 번째 파일. 군장성. 나이 58세. 위험인물. 측근과 빈번한 접촉. 감시 강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비슷했어요. 이 사람들은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제거 검토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중 한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2014년 3월에 처리 완료로 표시된 사람이었죠. 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지난달 뉴스에 나왔던 간부였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됐던 사람이었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폴더는 숙청 대상자 명단이었어요. 병원은 그들의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제거 후 사인을 조작했던 겁니다. 자연사나 사고사로요. USB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였어요.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모든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복사가 끝났습니다. USB를 빼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컴퓨터를 끄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어요. 책상 밑에 숨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쳤어요. 아무도 없네. 보이부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컴퓨터는 꺼져 있고. 그럼 다음 방 확인하자.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한참을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났죠. 방을 나와 간호사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USB를 만져봤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었어요. 안전했죠. 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밖으로 빼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조심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환자를 보고 진료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 계획이요. 평양을 빠져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 USB를 안전한 곳에 전달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요? 병원 밖 출입은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검문도 삼엄했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병원 간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다른 평양병원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나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회일 것 같았어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승인이 났어요. 김동무,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출발합니다. 하루 일정입니다. 담당자가 통보했죠.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USB를 신발 깔창 밑에 숨겼어요. 검색에 걸리지 않도록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요. 순이와 혜진이를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죠. 곧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영 못 볼까요?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나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요. 설령 그것이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해도요. USB를 만져봤습니다. 신발 속에 있었어요. 이 작은 장치 안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었죠. 과연 이걸 무사히 빼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